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척항에 정박한 북한 어선은 발견 사흘 전에 이미 북방 한계선을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사실상 경계 실패를 인정하며 책임자 문책을 시사했습니다. 방북을 앞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내고 북중 친선에 새로운 장을 새기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임금을 주는 건 공정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한 게 없다는 건데 찬반이 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대 인근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따라다니며 음란 행위를 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동동여대 알몸 셀카 사건 등 끊이지 않는 성범죄 위험에 노출된 여대생의 실태를 MBN이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5만 원권 발행 10도를 맞았습니다. 더 커진 씀씀이에 편리함은 추가됐지만 환수율이 낮아 검은 돈 우려도 여전합니다. 편의점 업체인 이마트24가 계약서에 점포 간 거리 제한 조항을 어기고 신규 출점을 허가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본사는 거리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세상에, 국방부는 자기들한테 유리한 얘기만 한 거였죠. 북한의 소형 목선이 스스로 우리 삼척항 부두에 정박해 우리 주민들과 얘기까지 한 사실을 쏙 빼놓고 말이죠. 하긴 그 정도로만 밝혔는데도 국민들이 우리 경계 태세에 실망을 했으니 이해는 됩니다. 먼저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북한의 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에 진입합니다. 매우 느린 속도로 진입해오던 배가 오전 6시 20분쯤 방파제 부두 끝부분에 댑니다. 30여 분 뒤 순찰차가 나타나고 그로부터 50분쯤 뒤 무장병력을 태운 군트럭 역시 황급히 도착하는 순간이 CCTV를 통해 확인됩니다. 산책을 나온 한 주민이 차림새가 특이한 4명을 발견해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해당 주민에게 북한에서 왔다며 서울에 사는 이모와 통화할 수 있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을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북측 인원 중 1명은 인민복, 1명은 전투복을, 다른 2명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4명 다 1차 조사에서 민간인으로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신분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들 중 2명은 처음부터 귀순의도를 갖고 출발한 것으로 진술했지만 나머지 2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송환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명 정도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있었고 2명은 내용을 모르고 내려와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북한 어선은 당초 선장 동의하에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동해 1함대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북한 목선의 남하 경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9일 함경북도를 떠난 북한 목선은 동해 NLL 북쪽 해상에서 우선 조업 중인 북한 어선단에 합류합니다. 어선인 척 위장을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사흘 뒤 12일 밤 9시 어둠을 틈타 NLL을 넘어 남쪽 우리 해역으로 내려왔고 이튿날 새벽 울릉도 동쪽 55km 해상에서 멈춰섭니다. 다시 다음날 밤 이동을 시작한 목선은 14일 밤 9시쯤 NLL에서 130km 정도 떨어진 삼척 동쪽 해상 4-5km 지점에 도착해 엔진을 끄고 기다립니다. 혹시 밤중에 내려오다가 우리 군이 사격을 하면 어쩌나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해가 뜨자, 그러니까 15일 오전 6시 20분쯤 삼척항 인근 부두에 도착합니다. 약 57시간 동안이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건데 심지어 군은 이들이 동력이 없이 표류했다고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참, 이때는 동해에 군 감시 병력이 보강된 상태였다고 하죠. 신동규 기자입니다.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도착하고 이틀 뒤인 지난 17일 우리 군은 주말 동안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계작전 실패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빠르게 이동하면 레이더에 포착돼 식별할 수 있지만 해류와 비슷한 속도로 떠내려온 탓에 파도에 비친 반사파로 착각해 잡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틀 뒤인 오늘 추가로 조사된 북한 어선의 이동 경로를 밝히면서 지난 13일 기상 악화로 표류하다가 육지를 목표로 항해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북한 어선이 떠내려온 게 아니라 자체 동력으로 운항했다는 얘긴데 이틀 전 얘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선 발견 장소도 삼척항 인근이라며 바다 위인 것처럼 어중간하게 밝혔다가 항구에 배를 댄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1차 조사를 소홀히 했거나 군 감시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최초 신고자가 민간인으로 해경도 알고 있는 사안이어서 원천적으로 은폐가 가능하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사실상 경계 실패를 인정하고 관련자 문책을 시사했습니다. 경계 작전에 실패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동해에는 초계기 등 군 감시 병력이 보강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군의 이번 대응이 어처구니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경은 북한 어선 상륙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조치했습니다. MBN 뉴스 신웅입니다. 북한 목선이 정박하는 곳은 삼척항 수산물 도매시장 바로 앞이었습니다. 북한 배가 코앞에 올 때까지 우리 군이 전혀 몰랐다는 사실에 어민들은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북한 목선이 발견된 강원도 삼척항입니다. 당시 부두에서 우리 어민들이 한창 작업하는 가운데 북한 목선은 방파제 가장 끝에 태연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북한 목선이 발견된 지점입니다. 당시 배에 타고 있던 4명 중 2명은 이미 이곳 방파제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곳에서 수십 미터 거리에 우리 어민들의 작업장과 수산물 경매시장은 물론 바로 뒤쪽에는 민가들까지 몰려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 우리 어선으로 북적이는 곳에 북한 배가 아무런 제지도 없이 접근했다는 사실에 어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맨날 거기 했는데 우리 시민으로서 분하고 북한 배가 여기까지 와가 우리 죽여버려도 모르겠다. 경찰들은 뭐하노? 또 다른 어민은 만약 당시 배에 탄 사람들이 무장한 상태였으면 어떻게 됐겠느냐며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150 내려오면서 아무도 몰랐다는 건 어선이 다행이지 나쁜 밥 먹고 무기라도 가져와서 저하고 했으면 어떡하나. 우리 군의 해상 경계 구멍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냈습니다. 남의 나라 신문에 타 국가 정상의 글을 쓰는 건 이례적인 거죠. 황정 기자입니다. 방북을 하루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기고문이 오늘자 노동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중조 친손을 계승하여 시대의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새기자. 이런 제목으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의 글을 편집했습니다. 시 주석은 먼저 북중 사이 우정은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으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을 공동으로 하자고 언급해 비핵화 협상에 적극 참여할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가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해 이번 방북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 북한이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대화를 하려는 것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노동신문에 글을 싣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실추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상을 높여주는 동시에 미중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영향력과 역할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현재 무역전쟁으로 막혀있는 미중 관계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북핵 당사국들이 비핵화 대화의 새로운 출구를 찾고 있다며 연쇄적으로 열리는 정상회담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일까요? 우리 정부가 북한에 쌀 5만 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심각해진 북한 식량 상황에 국제기구가 도움을 요청한 건데 우리 정부는 국내산 쌀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북한이 세계 식량 계획에 식량 상황을 호소했고
세계 식량 계획은 국제사회에 대북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WFP의 호소에 한국 정부가 현물 공여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국내산 쌀 5만 톤 규모로 국내산인 만큼 한반도 안에서 운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도산 비축미를 도정한 뒤 도정한 쌀을 국내 항구에서 북한 항구로 배를 이용해서 실어 나른다는 계획입니다. 비용은 남북협력기금과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1,270억 정도가 들 예정으로 수송비 등 추가 비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쌀이 빼돌려지거나 전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쌀의 유통기한을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은 작다는 게 통일부 설명입니다. 일단 벼를 쌀로 도정을 하게 되면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한 3달 정도,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소비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와 추가 협의를 거치고 국내 절차를 거쳐서 오는 9월 안에는 북한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 한일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죠. 우리 정부가 한국과 일본 기업이 함께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습니다. 오태용 기자입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한일 관계가 악화되자 우리 정부가 일본에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외교부는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일본이 이 제안을 수용하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외교적 협의를 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한국 기업을 넣은 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익을 본 기업이 있기 때문인데 외교부는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국내 사법 절차와 당사자, 국제 규범 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방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5억 달러 보상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며 중재위원회 개최를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진지한 검토를 희망한다며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나 출연 기업들과 의견 조율도 없이 중재안부터 발표한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G20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여러 번 밝혔지만 중국은 이를 확인해 준 적이 없었죠. 답답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이 G20에 나타나지 않으면 나머지 3천억 달러의 25% 추가 관세를 매길 것이라며 위협을 했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미중이 만난다고 합니다. 북한을 미리 만나고 오는 시 주석이 뭘 들고 올까 궁금하기도 할 겁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다음 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기간 장시간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China very much wants to discuss the future, and so do we. So the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is a very good one. We had a long talk this morning. 미중 정상 간 전화통화는 올 들어 처음입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두 정상이 미국 농민과 노동자, 기업들을 위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일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대중무역에 대한 구조적 장벽 문제도 포함됐다고 전해 양국 간 무역 갈등의 해법이 논의될 것이란 점을 시사했습니다. 두 정상의 전화통화는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을 하루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관심입니다. 그런 만큼 시 주석의 방북 보따리에서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풀 열쇠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임금을 주는 건 공정하지 않다며 차등 임금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여당은 차별과 혐오를 부추긴다며 비판했지만 찬반을 둘러싼 논란이 거셉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이틀째 민생 투어를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아침부터 지역 경제인들을 만났습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금을 내는 등 국내 경제에도 기여한 바가 없다면서 법 개정 필요성까지 강조했습니다.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필요하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등에서 주장해온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의 차등 지급을 공론화한 건데 여당은 즉각 날선 비판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모두 위배된다는 겁니다. 국민의 일자리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고 외국인 노동자 혐오를 부추기는 반인권적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합니다. 이 같은 비판에도 황 대표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오는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최저임금 동결 이슈와 함께 외국인 차등 임금이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최저임금을 2개 업종으로 구분한 이후 인종, 업종, 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등을 시행한 적이 없지만 최근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산업계 중심으로 차등 지급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상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명동과 서울 시내 백화점 등 번화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만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 아닙니다.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던 1991년 11월 외국인 연수생 형태로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난해 9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2년 새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높아지면서 1인당 인건비가 40만 원 이상 늘어나자 경영계에서는 차등 지급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제 싱가포르와 홍콩 등에서는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들을 활용해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인종차별이라는 입장입니다. 네티즌들 역시 외국인 임금에 대해 차등과 평등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일부에서는 임금 경쟁력에서 밀린 내국인의 일자리가 더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차등 임금제가 도입을 하면은 임금이 더 싼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 노동자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를 얻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외국인 임금 차별을 허용하면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한국인 취업자의 차별에 우리 정부의 대응이 어려워진다며 규정 자체가 차별을 유발할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고유정 현 남편의 친아들은 지난 3월 숨진 채로 발견됐죠. 당시엔 질식사로 추정이 됐는데 남편은 구체적인 근거를 들며 타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영 기자입니다. 고유정 현 남편의 아들이 숨졌을 때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후 고유정은 아들이 자고 있던 방을 지나 안방에서 화장을 했습니다. 아들이 있던 방은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이의 입에서 나온 피가 요를 흥건히 적셨는데 고유정이 이를 몰랐다는 점을 의심합니다. 아이의 등에서 발견된 흔적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이가 그 부검 당시 등에 등 상단에 어떤 가로처럼 이렇게 어떤 자국이 있었어요. 뭔가 외부에 의해서 가로 자국이 발생된 거죠. 아이 몸에 발을 올려놨다 해도 생길 수 없는 자국이란 게 남편의 주장입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고유정과 남편의 조사를 앞두고 부검 결과 공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은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이들 부부를 오는 25일 전후 부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붓아들 의문사에 대한 경찰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침묵을 지켜온 고유정의 입에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보통 살인이 인정되면 친권이 박탈되는데 이번 고유정 사건에서는 아직 시신이 발견되질 않았죠. 말 그대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서도 친권을 박탈할 수 있을까요? 전 남편의 유족이 고유정이 갖고 있는 아들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사실 확인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고유정 씨와 살해당한 전 남편 강 씨 사이의 6살 아이의 친권은 고 씨에게 있습니다. 그간의 양육은 고 씨의 부모가 담당했고요. 그런데 전 남편 강 씨 측 유가족은 고 씨가 가진 친권을 박탈하고 후견인으로 강 씨의 친동생, 즉 아이의 삼촌을 선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친권 박탈 여부와 후견인을 결정하는 데에는 현장 실사까지 적어도 1년 정도는 시간이 걸립니다. 살인죄를 저지른다고 반드시 친권이 박탈되는 건 아니지만 고 씨의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잔혹 범죄란 점에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고유정의 경우에 지금 살인이란 중대 범죄를 범하였고 이미 구속이 되어서 사실상 현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고 하지만 친권 박탈 관련 재판이 3심제여서 고 씨가 불복해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럴 경우 법원이 재량껏 재판 기간 동안 고 씨의 친권 행사를 일단 정지시키고 임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전 남편 강 씨 측에서 요청한 아이의 삼촌과 지금까지 아이를 키워준 고 씨의 부모 등을 놓고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이 고 씨 부모로 정해진다면 고 씨가 친권을 행사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가수 비아이 관련 공익신고를 접수한 권익위원회가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는데 수사를 어디에 맡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수원지검에 배당할 것 같은데 이미 이곳은 과거 비아이 사건을 놓고 부실 수사 의혹이 휩싸였었죠. 고향에게 생선 맡긴 격이 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YG 전 소속 가수 BY와 관련된 공익신고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방정현 변호사는 제보자 한모 씨를 대리해 BY의 마약 사건에 양현석 전 YG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양 전 대표는 한 씨에게 BY 관련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이 대가로 변호사를 선임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3년 전 한 씨가 마약 혐의로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은 곳이 용인 동부경찰서였고 이를 지휘한 곳이 수원지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검경 양측이 과거 BI 부실 수사 의혹을 놓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경찰은 검찰이 성급하게 수사 결과 보고를 요구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요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이 16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린 상황에서 수원지검이 수사를 맡게 되면 수사 주체를 놓고도 잡음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보자 한 씨 측마저 권익위가 지정하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인데다 BI 측도 검찰 조사를 받기 전 굳이 경찰 조사에 응해야 하는지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어떻게 교통정리가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자기 개인 공연에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제자들의 장학금을 뺏은 국립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학생은 투명인간 취급하고 심지어 동료 교수에게도 갑질을 했다고 합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전북의 한 국립대입니다. 지난해 이 학교 무용학과 학생 8명은 250만 원씩 모두 2천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생들은 장학금을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장학금을 다시 회수를 하셔가지고 본인 무용 공연에 쓰시기 위해서 해당 교수는 개인 공연에 학생을 강제로 동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자 학생들에게 자발적 출연이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은 불이익이 두려워 교수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교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수업 시간에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0점 준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해당 교수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폭언도 하고 반말도 하고 교수 사이에서도 갑질했다라고. 검찰은 해당 교수를 사기와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범죄 사실을 대학 측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통지가 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60일 내에 의결을 하고 징계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해당 교수는 학생들을 위해 그랬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산 저가 중국산 옷을 국산으로 바꿔 판매한 유명 디자이너가 적발됐습니다. 10,000원짜리 중국산 셔츠는 디자이너가 만든 옷으로 둔갑해 전국 유명 백화점에서 7만 원씩에 팔렸습니다. 27만 원짜리 코트는 130만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세관 단속반이 부산의 한 의류 제조업체를 급습합니다. 전국 유명 백화점 12곳에 입점한 디자이너가 직접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 디자이너입니다. 그런데 옷걸이에 걸린 옷의 원산지를 확인해보니 중국산입니다. 유명 디자이너는 중국산 옷에 라벨을 뗀 뒤 직접 만든 것처럼 자신의 브랜드 라벨을 붙였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산 10,000원짜리 중국산 옷은 백화점에서 7만 원에 팔렸습니다. 27만 원짜리 중국산 코트를 130만 원에 팔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2년 전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의류 7천여 벌, 7,557을 팔았습니다. 저가 중국산 수입 의류를 구매를 하거나 1년에 2번 정도 중국 광저우에 출장을 가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어 세관은 원산지를 세탁해 백화점 등지에 옷을 납품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정부가 열려고 했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때문인데 하지만 제2공항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국토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가 열릴 예정이던 농어빈회관 강당의 문을 주민들이 잡아당깁니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주민들은 보고회를 준비 중이던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밀쳐 넘어뜨립니다. 사기, 은폐, 왜곡, 조작! 사기, 은폐, 왜곡, 조작! 보고회가 무산된 강당은 제2공항 반대단체들의 시위장으로 변했습니다.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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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 강행하면서 비겁하게 세종시에 숨어서 국토부 안에 숨어서 자기 회의실에서 기본계획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도민행동 등 제2공항 반대단체 관계자 100여 명은 행사장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국토부가 안개일수 조작과 활주로 위치 변경 등 여러 의혹을 해명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대 주민 요구에 따라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를 했고 반대 측과 14차례 검토위 회의와 3차례 공개 토론회를 여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보고회가 무산되자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고 2025년까지 제주 서귀포 성산읍 일대에 짓기로 한 제2공항 사업 강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호근입니다. 이화여대 정문 인근에서 대놓고 음란 행위를 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지난주엔 숙명여대 화장실에 여장한 남성이 침입하는 등 여대 앞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치마를 입은 여성을 뒤따라가려다 다른 여성이 걸어간 방향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남성은 바로 옆 건물로 들어가 밖을 쳐다보며 음란 행위를 하더니 은밀한 신체 부위를 내놓은 채 거리로 나갑니다. 거리에서도 여성들이 보는 가운데 음란 행위를 이어가던 피의자는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지나다니거든요. 애들이 엄마 이러고 가요. 여대 주변에서 일어난 성범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4일에는 숙명여대 여자 화장실에 여장을 하고 침입한 남성이 붙잡혔고 지난해에는 동덕여대 강의실에서 알몸으로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린 남성도 있었습니다. 각 여대마다 교내 CCTV나 경비 인력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토로합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동하는 이대 정문 인근에서 이런 음란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CCTV 설치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범행 재발을 막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CCTV를 실제로 설치를 해놓고 그리고 이 지역에는 현재 CCTV가 작동 중이다라고 하는 경고 문구를 곳곳에 붙여놓는 것만으로도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미흡한 보안 조치로 고객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하나투어, 여기 어때, 그리고 빗썸입니다. 이용 내역이 유출된 고객들은 협박 문자를 받기도 했지만 정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인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숙박 중개업체 여기 어때의 고객이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해커가 숙박업소 예약 정보를 탈취해 고객에게 음란 문자를 보낸 겁니다. 숙박 정보, 이름, 연락처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 숙박을 했는지 그런 정보까지 다 유출이 됐었거든요. 협박 문자를 받은 분들도 있었고. 검찰은 이처럼 고객의 개인정보가 무더기 유출된 여기 어때와 하나투어, 빗썸 등 세 곳의 법인과 책임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결과 회사와 책임자들이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해 해킹을 당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투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무려 49만여 건, 숙박중개업소 여기 어때는 개인정보 330만 건이 유출됐습니다. 빗썸은 고객정보 3만여 건 유출해 암호화폐 70억 원이 탈취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개월 사이에 640만 회 정도 해킹 시도가 있었지만 탐지나 차단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방치를 해버린 거죠. 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회사 측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받더라도 반드시 우리 피해자들에 대해 가지고 그 보상 금액을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지 이게 모든 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기업들이 보호장치를 강화하도록 강제하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박인태입니다. 검찰은 어제 목포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보안 정보를 얻어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불구속 기소했죠. MBN이 검찰에 공소장을 입수했는데 손 의원이 목포 부동산을 매입한 과정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17년 5월 12일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 조모 씨는 목포시 관계자를 만나 손 의원과의 면담을 추진합니다. 조 씨는 이 자리에서 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목포주택 3채를 구입했고 상가도 한 채 구입 의향이 있다며 손 의원이 적산가옥에 관심이 많다고 말합니다. 엿새 뒤인 5월 18일 실제로 손 의원과 목포시장과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손 의원은 목포시의 한 커피숍에서 목포시장과 도시발전 사업단장 등 목포시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 의원은 목포시 활성화 사업 정보가 담긴 보안 자료를 받았고 낡은 목조 건물 리모델링 개선 사업 시 정부 지원 방향을 모색하자고 말합니다. 검찰은 이 보안 자료를 확보한 후 손 의원이 조카 명의 등으로 숙박시설인 창성장을 차명 매입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매매 대금의 원천, 취등록세의 원천, 그리고 그 창성장을 구입해서 수리를 했는데 그 수리 대금 등의 출처가 모두 손혜원 씨의 자금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차명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은 손 의원의 창성장 매입 과정에서 보좌관 조 씨가 공동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성장은 손 의원의 남조카, 보좌관 조 씨의 딸 등 3명의 명의로 돼 있는데 검찰은 손 의원과 조 씨가 공모한 것으로 봤습니다. 손 의원은 여전히 선의를 강조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진실은 향후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보안문서 유출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일부 보안문서는 주민공청회 등에서 이미 공개된 것이라고도 반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은 손 의원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연일 검찰의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황당하죠. 전 재산 내놓고 이 국회의원직도 내놓는다 그랬는데 이게 재판이 오래 가면 그때는 이미 국회의원직 끝났을 것 같아 좀 아쉽긴 합니다. 손 의원은 또 검찰이 제기한 보안 문서에 대해 글씨가 작아 보이지도 않는다며 보안 문서라고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 검찰에서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존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도 손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뻔뻔스러운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손혜원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 의원은 이미 탈당한 인사라면서도 국정조사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 자세한 얘기들을 전문할 수 없고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손 의원의 결백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야당의 공세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두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토론회를 수용할 수 있다며 마지막 설득에 나섰습니다. 국회 복귀 명분을 찾고 있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청와대와 각 부처 책임자, 그러니까 장관들도 모두 나와야 한다고 역제안하면서 여권에 또다시 공을 돌렸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청문회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며 유화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경제 실정 그리고 국가 부채에 대한 책임 이런 낙인을 거둔다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대화는 시작될 수 있겠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이뤄진 고소 고발은 취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건 엄격한 문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하하려면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청와대와 각 부처 책임자들이 나와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3가지 조건을 내걸면서도 경제토론회가 국회 정상화의 조건은 아니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국회 복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입니다. 이 추경 통과와 관련된 것이 경제청문회와 경제토론회다. 한국당이 토론회와 청문회를 통해 국회 복귀의 명분을 쌓으면서 국회 정상화가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까지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조업 강국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포부입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제조업의 도약을 경제 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바이오헬스와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중점 육성 정책과 함께 전통적인 강세를 보여온 제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과거 추격형 산업 전략이 아닌 혁신 선도형 산업 구조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이후 새로운 산업을 만들지 못해 지난 10년간 10대 주력 산업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세계의 공장 중국은 추격자를 넘어 추월자로 부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공정을 자체 제작 설비로 구성한 제조혁신 모범업체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제조업을 주제로 민간협력 전략회의를 주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전략 실천을 위해 혁신 중소기업에 최대 12조 5천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5만 원권이 발행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수표는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경조사비나 명절에 용돈 씀씀이는 커졌습니다. 경제활동은 편리해졌는데 검은 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새 고액권인 5만 원권을 발행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사람들의 씀씀이는 달라졌습니다. 당장 경조사비는 3만 원보다 5만 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3만 원, 6만 원, 9만 원 이렇게 끊어지다가 5만 원짜리 생기니까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중에 풀린 5만 원권은 20억 장, 100조 원에 달해 발행 지폐 중 가장 많아졌습니다. 10만 원짜리 자기압 수표 발행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5만 원권이 자기야 수표를 대체하게 돼가지고 국민들께서도 편리해지셨고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밀한 제조 공정과 다양한 위조 방지 장치로 위조 지표로 인한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5만 원권이 완성되는데 45일 정도 걸립니다. 완성된 5만 원권은 1만 장, 5억 원 단위로 포장되는데요. 무게는 10kg 정도 됩니다. 10년 사이 경제 규모는 더 커져 5만 원권 발행 당시 함께 추진되다 무산된 10만 원권 발행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5만 원권 뭉치가 마늘밭에서 싱크대 안에서 발견되는 등 10년간 발행된 5만 원권 중 절반만 한국은행으로 돌아와 상당액이 탈세나 비자금에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편의점 가맹계약서엔 점포 간 거리 제한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존 점주의 매출을 보장해 주려고 일정 거리 낸 새 점포를 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한 편의업체가 이 조항을 어겨놓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제소됐습니다. 상생을 표방한 이마트 24입니다. 홍주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이마트 24 편의점을 연 강화랑 씨는 같은 해 12월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 씨의 점포 바로 인근에 새 이마트 24 편의점이 들어선 겁니다. 250m 이내에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안 그래도 예상 매출 대비 50%밖에 안 나왔었는데 거기에서도 또 30-40%가 급감해가지고 보시다시피 이 주변에 편의점들도 없고. 이마트 24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기존 점포에서 최단 도보거리 250m 이내엔 신규 점포를 낼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당시 이마트 24 본사 측은 거리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로도 재고, 길로도 재고 다 됐습니다. 도보 기준선 255m요. 출입문하고 출입문이에요. 그렇다면 앞서 들은 이마트 24 본사 직원의 말대로 각 점포 출입문 사이의 도보 거리가 얼마인지 직접 거리 측정기로 재보겠습니다. 본사 측이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 보니 244m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포털의 지도 서비스에선 241m로 나오는 상황. 강 씨는 본사에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출입문이 아닌 두 점포 사이에서 멀리 있는 설계도상 정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 돌아왔습니다. 거리를 재는 방법이 있잖아요. 정문에서 정문까지 경영진님 판단과 저희 판단이 틀릴 경우. 가장 가까운 출입문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배 소매인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거의 전국적으로 통일되게끔 되어 있는 기준이 외벽 사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강 씨는 이마트 24를 계약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마트 24 측은 거리를 다시 실측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정위 관계자의 실측 현장 참관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따뜻한 수온으로 올여름 해수욕장에 해파리가 대거 출몰할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독성 해파리들의 종류와 수도 같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이병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바다 위에 주황색 점들이 떠 있습니다. 독성이 강한 노무라 입깃 해파리로 매년 7월 초쯤 우리 남해상에서 관측됐었는데 올해는 올라오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해파리 크기도 2배가량 커졌고 개체수는 무려 430배 이상 많이 포착됐습니다. 해파리 자체가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른 어류들이 약간 녹죠. 좀 선도가 많이 나빠지죠. 연안에서도 해파리가 기승을 부릴 조짐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직접 나가봤습니다. 육지와 멀지 않은 곳에서 독성이 강한 커튼 원양 해파리 성체가 잡히는가 하면 수면을 떠다니는 해파리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육안으로는 수면에서 작은 해파리들만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물속 상황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독성 해파리로 꼽히는 보름달 물해파리인데 해류를 타고 육지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따뜻해진 수온 등으로 해파리가 대량으로 출몰했던 지난 2009년과 비슷한 추세입니다. 독성 해파리는 계속 갈수록 종류도 다양해지고 출현율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수욕객들한테 쏘임 사고도 많아지고. 일부 강독성 해파리에 쏘이면 통증과 근육마비는 물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전문가들은 해수욕 도중 따끔한 느낌을 받으면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상처가 심하면 병원 진료도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정식을 열고 2020년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내걸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출정식에는 지지자 2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First we do make America great again, then we do keep America great. Let me hear it. Ready?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20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무역 협상과 이민 시스템 개선을 언급하며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By the way, those trade deals are getting very good, folks. You will see. We just completed the deal with South Korea. Great deal. We're working with Mexico and Canada.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 국제 현안도 언급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의식해서인지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가정폭력 의혹에 휩싸인 패트릭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은 결국 사퇴했습니다. Pat Shanahan, who is a wonderful person, is, as you know, going to take some time off for family matters, and I want to thank him for his service. 트럼프 대통령은 새 국방장관 대행에 마크 에스퍼 육군성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골프 선수의 꿈을 키우는 3남매가 있습니다. 5살인 넷째도 곧 골프채를 잡는다고 하는데요. 아빠는 왕년의 유도왕 안동진입니다. 김동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다부진 체격에 부드러운 스윙에 맞이 안현주.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큰 둘째 안성현. 그리고 키만한 클럽을 야무지게 휘두르는 셋째 안윤주. 셋은 딱 봐도 한 핏줄입니다. 마스터 전기차배 MBN 꿈나무 골프대회 사상 최초로 3남매가 출전해 가족잔치를 만들었습니다. 남매의 아빠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일본 국적이던 추성훈에게 판정패 은메달을 땄던 왕년의 유도 스타 안동진. 운동신경을 물려받은 첫째 연주에게 골프를 가르쳤더니 2살 아래 성현이가 저도 하고 싶다며 따라했고 9살 윤주는 언니 오빠의 꿰매 넘어갔습니다. 5살인 늦둥이 막내의 앞길도 정해졌습니다. 당연하게 얘가 이제 지금부터도 자기는 골프할 거라고 집에서 항상 보는 게 언니 퍼팅하는 연습, 스윙하는 연습 이러다 보니까 따라해요. 3남매가 모이면 온통 골프 얘기뿐 묘한 경쟁심까지 발동하며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성현이는 남자 저학년부 대회를 석권하고 있고 지난달엔 고학년부의 연주와 동반 우승했습니다. LPGA 주탄우간 자매를 뛰어넘을 대한민국의 안남매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연주, 성현, 연주, 화이팅!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프로야구 경기를 보면서 환호가 나와야 하는데 요즘은 한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볼넷, 폭투, 실책, 삼박자에 수준 이하 야구에 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가 3대0으로 앞선 4회, 한화 김민우의 폭투와 함께 무사 만루가 됩니다. 투수의 베이스 커버가 늦어 1점. 다시 폭투로 1점. 평범한 투수 앞 땅볼은 송구 실책으로 세이프가 되고 하나는 4회에만 6점을 내줍니다. LG 선발 임창규는 볼넷과 몸에 맞는 공으로 무사 만루 위기를 맞습니다. 이어 폭투로 실점하더니 또다시 볼넷. 투수가 바뀌어도 볼넷은 계속됩니다. 한 이닝 4사구 8개라는 최다 타이 기록을 세우며 LG는 안타 하나 없이
5점을 내줍니다. 연장 10회 2사 1삼루. LG 오지환이 헛스윙을 하지만 공은 옆으로 빠지고 포수의 악송구가 이어지며 세이프가 됩니다. 그 사이 3루 주자는 홈으로 들어오고 KBO 최초 스트라이크 나다웃 끝내기가 나옵니다. 화끈한 타격전, 팽팽한 투수전 대신 실책과 볼넷이 속출하는 프로야구. 지난 시즌과 비교해 실책은 8%, 볼넷은 11%나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확실히 예전보다 재미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수준이 낮아진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팬들이 원하는 건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와 승리를 향한 집념입니다. 관중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수들 스스로 경기력을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장마 소식이 들리지 않아 궁금하셨죠? 올여름 장마는 다음 주 중반 제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후 장마 전선이 다시 제주 남쪽 먼바다로 이동하면서 본격적인 장마는 7월 초로 평년보다는 약 일주일 정도 늦게 찾아올 전망입니다. 내일은 하늘이 차차 맑아지며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맑은 가운데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8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고 경북 영천의 경우에는 33도가 예상되는데요. 충북과 전남, 경남 지역을 따라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남부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밤까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을 따라서는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부터 차차 맑아지며 낮 기온이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한낮에는 30도 안팎을 가리키며 덥겠습니다. 동부지역 강릉의 아침 최저기온 21도가 예상되고 한낮에는 강릉과 포항 모두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